Ladies and gentlemen, dear participants, welcome back. In this Great Minds special session, we turn our attention to how universities can accelerate progress towards the SDGs through emerging technologies.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dvanced technologies reshape our global landscape, universities are no longer only centers of knowledge, but they're engines of innovation and key partners in solving complex global challenges. To explore this interesting agenda, we are joined today by distinguished leaders from Korea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Tech, and Yonsei University. Please join me in welcoming our panel moderator, President Dong-Sup Yoon, who will introduce our distinguished panelists. President Yoon, the floor is yours. 예, 이렇게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도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귀한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무대에 세 분의 총장님이 계시고 저까지 네 사람의 이 총장들이 오늘 이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혁신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또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발전과 혁신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4개 대학의 총장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들이 자주 모입니다. 2024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처음 우리 4개 대학이 지속가능 캠퍼스 이니셔티브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기반들을 마련하고자 모여서 정기적으로 논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아주 심도 있는 디스커스를 통해서 많은 발전적인 그런 방향들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는 우리 총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지는 적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우리 기술의 발전이 우리 SDG의 발전에 어떤 큰 진보를 이루어야 될 텐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전 플래너리 세션에서도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기업도 아까 역할이 있고 정부도 역할이 있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역할이 있지만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기술의 발전을 통한 이런 SDG의 발전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우리 대학이 그러면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대학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 세션은 세 분의 총장님께서 각자 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 발표 후에 세 분의 발표가 끝나면 같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오늘 참석하신 총장님들을 소개드리면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포스텍의 김성근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님께서 교육을 통한 글로벌 연대와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포디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GEF 2026 초대받아서 발표 기회를 얻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회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그 8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성공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초대해 준 연세대 윤동섭 총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솔리데리티 인 에듀케이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주어진 시간이 5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한 되는 데까지 하여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오버가 되든 좀 짧아지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제가 눌러야지 이게 넘어가는 거죠. 예, 지금 이 발표는 두 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서론 같은 건데 글로벌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가 기후 변화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클라이밋 코어라고 일종의 우리 학교에서 작년부터 만든 기후 봉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 작년에 한 2025년 기후 봉사단 서머 스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아주 익숙한 지금 문장인데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There is no plan B because there is no planet B. 우리가 지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랜 B는 없다. 정말 아주 핵심을 잘 찌르신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외측 상단에 보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순전히 내추럴 팩터만 보면은 기후 변화가 거의 있을 게 없는데 휴먼 팩터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기후가 급속히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도 물론이고 이 지금 종의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많은 동물, 많은 식물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땅이 랜드가 디그레데이션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살 수 없는 이런 땅들이 생기고 지금 클라이밋 환경이 바뀌어서 아주 지구적으로 소득이 한 19% 정도 49년까지 줄어든다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이러다가는 아마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아주 불행한 미래를 물려주고 가야 되는 세대가 아닐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을 맞이해서 많은 그룹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측부터 보면은 우측은 이제 COP15, 코펜하겐, COP30 이제 모여서 많은 선진국들 후진국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고 20몇 년째 만나지만 거의 해법을 찾지를 못하고 계속 팔레스 이너시아가 계속되는 no action, talk only 그냥 말만 계속하는 이게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고 우측은 너무나 이제 무기력한 이런 지금 국제사회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좌측은 반면에 아주 오히려 우측의 무능한 걸 봐서 그런지 아주 과격한 환경운동, 극단적인 투쟁 지금 모나리자에다가 무슨 이게 물감을 뿌린다거나 아주 극단적인 아주 이런 투쟁을 벌려서 오히려 이거는 또 대중의 호감을 꼭 오히려 대중 호감이 멀어지는 것 같은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쪽 다 어쩌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해법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코리아 유니버시티는 작년부터 우리 좀 더 건설적인 미들 패스를 가야 되겠다. 좀 더 건설적인 뭔가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실제로 이게 가능한 얘기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knowledge from knowledge to action 지식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는 것 같아요. 미래의 이 기후에 관한 행동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양성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날리지가 글로벌 체인지로 가서 같이 액션을 코 디자인하고 실제로 액셔너블한 솔루션을 서로 실행을 하는 일종의 중용 밸런스드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클라이밋 코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피스 코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평화봉사단이라고 만들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한 우리나라도 많이 왔었죠.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많이 왔었는데 우리는 지금 클라이밋 코어라 그래서 기후봉사단입니다. 기후봉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진짜 청년들이 리더로 자라면서 기후를 위해서 활동할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만든 건데 우선 이거는 3차원에서 우리가 글로벌 솔리데리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다학문적으로 이게 기후라는 게 과학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테크놀로지, 휴머니티, 소셜 사이언스가 다 달라붙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학제적인 접근.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면은 크로스 컬처럴 러닝이 될 수밖에 없죠. 인도, 중국, 아프리카의 처한 문제가 많이 다르고 스웨덴, 노르웨이, 남극 쪽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처한 문제가 많이 다르고 한국이 처한 문제가 아주 달라서 서로 다른 얘기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문제고 세 번째는 인터제너레이셔널 코크리에이션입니다. 지금 보면은 기후 문제에 관한 하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절박하고 과격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남은 긴 수십 년 동안 이 지구는 지금 상당히 지금 아주 자꾸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좀 더 절실한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 간 다학문적 세대 간 이렇게 3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35개 대학에서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그 25개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뭐 전부 다 모든 대륙에서 다 왔습니다. 지금 다 와서 작년에 했고, 올해는 좀 더 크게 하려고 해요. 자꾸 좀 키워서 이 기후에 관한 이 봉사단은 뭐 서울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와 있는 게 이제 그쪽 이 대학들입니다. 대학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아프리카의 뭐 요하네스버그, 아시아의 뭐 게이오, 뭐 베이징, 뭐 와세다, 뭐 우리가 아는 뭐 타이완 국립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다 있고, 유럽에도 부다페스트, 뭐 그 네덜란드, 룬드, 뭐 영국 다들 들어와 있고, 미들 이스트, 노스 아메리카, 미국에도 뭐 캘리포니아, 뭐 토론토, 사우스 아메리카에도 가톨릭 칠레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세아니아의 오클랜드 대학이라든가 다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클라이밋 코어 서머 스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날짜를 아주 인텐셔널리 의도적으로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잡았습니다. 가장 더울 때라서 우리 그 참가자들이 기후 변화가 어떤 건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가장 더운 날로,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날로 잡아서 일부러 그런 날을 잡아서 하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고대 서울 캠퍼스에서 하게 되고, 줄라이 5th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리서치 쉐어링도 하고 패널 디스커션도 하고 팀워크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현장 사이트를 가봅니다. 현장 사이트에 가서 다 같이 경험을 하고, 기후 변화가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있구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도 좀 더 빨리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20개 팀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뭐 같이 사진도 찍고 여행도 다니고 많은 일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보면은 그 20개 팀이 있는데, 학생들이 만든 팀인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아주 열심히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데, 리질리언스라든가 제로 웨이스트, 카본 크레딧,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 뭐 스마트 모빌리티, 우분투 시스템, 뭐 아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을 이미 학생들은 보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학생들이 우리보다 좀 더 절실하고 절박하고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감명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각 교수 연구자들이 와서 그 고대와 뭐 러커스 대학 팀이라든가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루벤, 뭐 부다페스트, 바르셀로나 대학 사람들, 아니면은 뭐그 암스테르담, 뭐 또 이 타이완 국립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게이오, 이렇게 서로 다른 팀을 만들어 지금 이 연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 계속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보통 각 대학으로부터 연구자가 1명, 2분, 교수나 연구자 1-2분, 그다음에 학생들이 2-3명 오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이지만 뭐 더 많이 와도 별로 큰 원한다면 더 많이도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대체로 항공료는 참가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뭐 숙박 프로그램은 이제 호스트 학교에서 다 부담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한 96% 정도 만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이때 할 때 모든 음식이라든가 뭐 식기라든가 뭐 음료수 마시는 거 전부 다 아주 그 환경 친화적인 걸로 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거기도 많이 좀 그 뭐 감명도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었고, 올해 드디어 제가 마지막 이제 말씀드리면 올해도 합니다. 올해도 2020년 클라이밋 코어 서머 스쿨을 하고 고대에서 하고 아주 더운 6월 초에 하게 됩니다. 6월 6일, 6월 10일까지 하게 되어서 From Collaboration to Climate Action으로 되어 있고, 원래 저는 정중히 오늘 여기 있는 세계 대학 초대를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고대만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뭐 연대, 서울대, 포스대기 다 오셔서 다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환경에 아주 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짜에 하게 되어 있고, 각 대학별로 연구자 1인 학생 3명인데 뭐 이제 뭐 모든 뭐 한국이니까 뭐 교통 비용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학교에서 호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클라이밋 코어 기후 봉사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기후에 관한 어웨어니스를 많이 높이고 아주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미저러블한 상태로 지구를 넘겨주지 않도록 하는 조그만 어떤 그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동원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또 그렇게 되려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기후 변화가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중점을 둬서 기후 봉사단을 만드셔서 35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20개 팀이 굉장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후 봉사단 모임이 이 글로벌 연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4개 대학에서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살 날이 많으니까 젊은 세대가 더 열심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동원 총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은 우리 유홍림 서울대 총장님께서 우리 교육에 고등교육에 이런 혁신을 통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주제 하나를 꼽으라면 그 지속 가능성일 것입니다. 그 바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대한 이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그 인파워먼트에 대한 이 포럼을 개최 지금 8번째 해오시고 계신데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도 항상 응원하고 또 같이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그 대학의 역할, 근데 실제로 대학의 지속 가능성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또 이런 AI 시대에 우려이기도 한데 대학이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또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함으로써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그 아젠다로서의 SDG 실현에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가 같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후대 역사가들이 지금의 시대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전반을 이제 규정한다면은 분명히 그 대전환의 시대라고 아마 규정을 할 것입니다. 그 대전환의 의미는 그리고 그 범위와 그 내용은 뭐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팬데믹도 있고 그리고 세계 질서의 대격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의 어떤 큰 변화들 문화 포함해서 그리고 그것의 저변에는 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 지표 속에 그 하나의 마그마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걸 급변시키는 가장 큰 힘은 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대변혁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과연 대학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대학의 1000년 가까운 역사를 보면 이 대학이 이 시대의 어떤 변화에 항상 그 선두 역할을 해오긴 했습니다. 중세 대학이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대를 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9세기 근대 대학이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의 대변혁의 시대에도 대학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특히 그 SDG와 관련해서는
대학은 미래 세대를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커먼 굿이죠. 이 전체적인 하나의 아카데미아는 코스모폴리탄 그 커뮤니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대학은 대학의 이념을 가지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커먼 굿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 해결, 우리가 처한 위기, 난제를 극복하는데 장기간에 걸친 리서치도 필요하고 거기로 어떤 해결책을 또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대학이 모든 전문 분야의 그 집합소이기도 하고 거기 연구자들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서울대학교는 뭐 요새 그 와보시면 알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거의 핵심은 이 학교 가운데 예전에는 행정관이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육의 어떤 그 혁신의 핵심은 학생들이 같이 우선 모이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SNU 커먼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별로 나뉘어 있는 그런 그 캠퍼스에서 캠퍼스 중간에 잔디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커먼스에서 다양한 그 이제 강의실에서의 지식 전달 가지고는 이제 대학의 기능이 더 이상 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설계하고 이러한 그 소통,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그 SNU 커먼스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숙사라고 하는 공간으로까지 이어져서 그 Living and Learning Together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 또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교육 조직으로서 SNU 컬리지 학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융합학부 School of Transdisciplinary Innovations.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도 이제 기존의 디파트먼트 중심, 그 단과 대학 중심에서 그걸 넘어서는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의 저변에는 이 공통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양 과정이 아니고 이제는 공통 핵심 역량을 키우는 그러한 책임 교육을 위한 대개 이제 1, 2학년 중심을 하는 그러한 그 교육 조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부 대학을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커리큘럼을 다 개편하는 겁니다. 공통 교육 과정을.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서 입학하면은 큰 질문을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현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래서 베리타스 강좌 렉처 시리즈로 해서 대개 평균 세 분의 교수님이 서로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같이 들어가서 옴니버스 렉처가 아니고 셋이 같이 가서 교수들이 먼저 디스커션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학생들이 거기에 대표적인 그 강좌가 기후,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기후를 담당하는 그 3명의 교수는 물론 환경대학원 교수님이 있죠. 근데 고고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키올로지스트. 그리고 남극 연구하는 그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퍼스펙티브에서 문제를 보게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학생들이 더 교과서에서 보는 것과 다른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한 그러한 그 문제 발굴, 그런 역량을 키우는 그 교육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교육과 연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도 앞으로 왜 한국에서 노벨상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노벨상 받은 분들은 기존에 우리 이러한 체제에서 리서치를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융합적이고 그리고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로서의 새로운 질문을 던진 분들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서울대 포함 대부분의 대학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제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계획서는 그냥 한두 페이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그러한 리서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더 크고 창의적인 새로운 그런 질문을 발굴하고 탐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 연구의 변화가 사실 저희의 이러한 글로벌 어떤 아젠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의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한 어떤 모럴 컴퍼스를 가지게 하는 것이 그 공통교육 과정의 또 중요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져서 저희가 그 국내외 국가적인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론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으로서의 올해가 80주년이 됩니다. 이제 해방과 더불어서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시작이 됐고 요사이 그 전체적인 그 한국 대학의 생태계의 재편이 지금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희 서울대학이 요새 얘기되는 KNU-10과 관련해서도 역할이 그리고 국가 전략 어떤 기술 이러한 부분에서도 AI 분야가 그 중에 하나지만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또 담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 그 ESG 커미티 그리고 다양성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그리고 그 AI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5개 센터 중에 ELSI, 그 Ethical, Legal, Social Issues 이러한 부분도 같이 탐구하는 그러한 그 융합적인 그러한 그 교육 연구를 통한 사회적 그 책임 사회적 책임성 실현을 또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인터넷 국제화 그리고 그 AI를 아시지만 학생들은 거의 100% 다 2개 내지 3개 생성형 AI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행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관료제적인 그 경직성 이런 것을 저희가 AI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래서 AI 네이티브 캠퍼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또 같이 교육 연구 행정 부분에서 같이 실현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급격한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에 그 대응하는 그러한 고등교육의 어떤 변화는 결국은 그 cultivating question-driven talent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이제 정답을 찾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학생들은 인류 6천 년에 축적된 모든 지식을 손에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이제는 교육의 방식, 내용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그 변화의 방향성은 이제 보다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표화하면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이제 대학이 이 위스덤의 영역을 저희 대학이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그 위스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은 빅데이터 연구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식의 체계를 보면 알의 체계는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포메이션, 그걸 더 프로세싱해서 knowledge, 지식 기반 사회. 근데 이제는 knowledge의 그 2배 곡선이 5년 후면은 3일마다 지식이 2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의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위스덤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학이야말로 이러한 어떤 가치, 규범의 어떤 그것에 의해서 과학기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저는 그 위스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대학에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임 총장님 감사합니다. 이 대학의 지속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교육 방식의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아주 포괄적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 가장 귀에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의 중심에 학생이 있고 그 학생들이 크고 대단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SNU 커먼스를 만든 새로운 잔디 광장을 만들어서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정말 다양한 질문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아마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기술의 발전에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의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이 서울대학에서 정말 우리 유영임 총장님께서 대단히 큰 변화를 잘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글로벌 시티즌십을 잘 교육하고 길러내는 그런 귀한 서울대학의 책임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포스텍의 우리 김성근 총장님께서 신기술을 활용한 SDG 증진 방안과 포스텍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GF 2026에 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그때도 기억은 제가 한 얘기보다는 거기서 듣고 간 얘기가 훨씬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GF는 사실은 제가 처음 생길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기 때문에 8년을 지내오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생길 때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인연이지만 저희 큰 딸아이가 여기 반기문 총장님 밑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큰애를 통해서 제가 이 GF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는 총장님 여기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와 계셔서 제가 굉장히 지금 경직이 됐는데 총장님께서 그 선교사 역할을 하시고 제가 포교의 대상이 됐던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우리의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지만 워낙 글로벌한 문제여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나 개인의 참여가 얼마나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 자체는 굉장히 거룩하고 좋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액션이고 결국 액션을 취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에는 제가 이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주저하는데 우리 고대 총장님께서 늘 약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모든 데는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모든 개인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이 따로따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큰 힘을 얻지 못하고 동료들이 있고 그것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대학과 대학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글로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은 없고 지구는 녹아져 내리고 있어서 그 시점에서 저희 4개 대학이 이런 뜻을 같이 했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하게도 저희에게 영감을 주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인데 기존의 그 기업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과는 약간 맥을 달리하는 유엔이 드디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서 처음에 8개 MDG를 시작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그 와중에 유엔 산하기구인 글로벌 컴팩트가 2004년도에 보고서를 내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그 ESG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앞에 두 개는 형용사인데 왜 뒤에는 명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세 개가 각각 factors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Environmental factor, Social factor, Governance factor. 이 세 가지가 글로벌 코퍼레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유엔에서
다른 여러 가지 보고서들 나오는 와중에 드디어 2016년부터 30년까지 15년 동안 17개 SDG를 선언하게 이르게 됩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 아마 조만간 그 다음 단계 또 유엔의 이니셔티브가 시작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개 이 SDG 고를 저희가 대학들이 연대해서 이 4개 대학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4개 대학 모임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주제를 가져오기를 그동안에 했던 얘기는 빼고 가져오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오늘 얘기가 상당히 기술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오늘은 기술 얘기를 갖고 오게 되고 특히 기술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학 안에 들어와 있는 애플이라는 글로벌 그 회사의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만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그 글로벌 코퍼레이션은 애플이 전 세계 8개 국가의 그 앱 디벨로퍼를 가르치는 기구인데요. 인류의 한 4분의 1 정도가 사는 동북아,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을 비롯한 이 동북아 지역에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고 그것은 서울이 아니라 포항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 캠퍼스에 있고 거기에서 많은 디벨로퍼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오는 매년 200명의 학생들이 교육생들이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기여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독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는 그런 기구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기구입니다.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하고 19세부터 55세까지 있는 그런 수강생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경력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이제 드디어 50% 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리고 IT나 컴퓨터 공학을 하지 않는 그걸 비전공자들의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다가 혹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약간 실증이 나거나 회의가 생기면 여기 오셔서 9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앱 개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앱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이거 전 세계를 상대로 출시되고 있고 또 많은 면에서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읽기에 최적화된 앱을 만들다든지 뭐 연구중심 대학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기를 쓸 때 좀 더 자기 스스로를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쓰도록 도와주는 앱이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행복을 주는 앱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을 위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자 감각이 떨어진다. 그런 걸 도와주는 앱도 있고 공유 자전거 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약자를 통한 앱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앱들은 청각 장애인의 소통을 돕고 그걸 즉시 문자 정보로 만들어서 굉장히 특화된 청각 장애인 특화된 앱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어서 버스가 오는 시각을 버스가 오는 그 정보를 그 시각에 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각 정보 없이 버스가 오는 시간과 어떤 버스가 오는지 그 버스의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앱도 있고요. 그러니까 앱의 이름은 버스 온다입니다. 그리고 보소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디오 정보를 알려주는 앱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내비게이션 앱이 따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한 역시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주 포용적인 앱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앱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200명의 수강자들이 매년 이걸 하고 있고 저희가 4년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800명 이상의 졸업자들이 나왔고 그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1000개 이상의 앱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앱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더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무관하게 별개로 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곳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아까 앞에서도 유홍림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AI 네이티브 유니버시티 사업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특별히 협약을 맺어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저희가 1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해서 좀 더 깊은 의미의 같이 공동 연구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AI 네이티브 유니버시티 사업은 모든 대학의 기능, 그러니까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든지 ERP라든지 심지어는 채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갖다가 AI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리스크가 따르긴 합니다만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AI가 대학의 모든 영역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걸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갖고 오는데 며칠 전에 결정을 한 것인데 학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 CCTV를 AI하고 인터페이스 시켜서 국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캠퍼스 CCTV가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의료에 응급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뭐 졸도를 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그 혼자서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또는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CCTV를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그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임플리멘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점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익명성 보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AI 기술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학교에 쓰는 저희의 그 포털 사이트에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포털 사이트에 아예 첫 장에 들어가면 AI하고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AI 네이티브 유니버시티 탑을 통해서 5개의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챗GPT 5.2라든지 제미나이 프로 3, 뭐 소넷, 그다음에 딥 리서치 이런 거가 연결이 나노바나나까지 해서 5개의 AI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학부생부터 대학원생, 교직원 할 거 없이 전부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AI 컨셔스하게 AI 시대에 자기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국내 다른 대학들에서도 차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저희가 기후변화 같은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에 대한 것도 기술 개발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희 작은 대학이지만 거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주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 포스텍 우리 김성근 총장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데는 꼭 연대가 필요하다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중요하다,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술이 포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개발이 되는 앱들은 상당히 우리 인류 사회를 풍요롭게 또 평화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00명이 넘는 앱 개발자들을 만들어 교육을 하셨고 1000개 이상의 그런 앱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포스텍에 큰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잘 정돈되지 않게 하더라도 우리 총장님들이 잘 정돈된 대답을 코멘트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편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분 발표도 듣고 오늘 그 전 패널에서도 이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지만 지금 우리가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앱들도 너무 발달하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부류와 그룹과 또 그런 기회들을 잘 갖지 못하는 이것이 지역 간
세대 간 뭐 다 어떤 불평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이 4개 대학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이라 사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국가적 전체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그 교육의 불평등이나 어떤 자원의 배분의 불평등이나 교육 그 접근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특히 4개 대학이 뭐 이런 쪽에서 각 총장님들의 그 간단한 답변을 조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이 유홍님 총장님부터 혹시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바이드 관련이죠.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우려. 근데 예전에 컴퓨터 시작됐을 때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은 모두가 사용하고 저는 테크놀로지 거버넌스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기본적인 정부나 모든 대학 그리고 국제기구도 그렇고 이러한 인이퀄리티나 어떤 그런 불평등 해소에 대한 방향성 가치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한 저는 상당한 정도의 그 테크놀로지 차원에서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더 큰 문제는 이 개인과 집합, 부분과 전체의 이제 인트레스트의 레셔널리티의 레셔널 캘큘레이션에서 개인과 집합, 부분과 전체의 합리성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그게 좀 공유주의 비극이 되는 우리가 커먼 굿이라고 하는 퍼블릭 굿에 대한 모두의 어떤 커미트먼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현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많은 우리가 장점을 살리고 또 어떤 단점을 해소하는데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실천과도 관련이 되는데 이 집합 행동의 어떤 논리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개인의 인트레스트와 컬렉티브 라셔널리티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가. 왜냐하면 그게 해결돼야 우리가 대부분의 SDG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대학이 담당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enlightened self-interest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더 enlightened 어떤 자기 이익을 완전히 자기의 어떤 편의성을 그리고 자기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공공 가치의 실현이 저해되는 그런 아니면 그것이 이제 많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불평등이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성근 총장님. 네, 기술 발전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디바이드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자면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그 갭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혜택을 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국 사회를 위한 우리가 과학자나 기술자로서 사회를 위한 기술을 만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면 자원을 적게 쓰고 포용적인 기술을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적정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과학자들은 그것이 valid한 사이언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동기와 무관하게 자연의 순수한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따라서 valid 사이언스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그게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은 적어도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밸리드하고
그 목적을 어디다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모범이 되는 사례가 지금은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 네그로폰테 교수, 그러니까 MIT 미디어 랩을 만든 네그로폰테 교수의 사례가 아마 거의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랩 자체는 미래 기술을 만드는 랩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랩이지만 네그로폰테 교수의 개인적인 그 관심사는 사실 저개발 국가 사람들에게 이 갭을 줄여주는 걸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분들이 했던 것은 그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아이디어였는데 $100짜리 랩탑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애들한테 그냥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때 막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제1세계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그것은 점점 그 증폭시킬 거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갭을 더 확장할 뿐이어서 그걸 메꾸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하고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쓸 수 있는 랩탑을 만드는 손으로 돌려서 그걸로 전력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솔라셀을 가지고 그러니까 태양 전지를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들었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그 사업 자체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긴 사업이 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그와 같은 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인 희망은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탈링크 같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수만 개를 띄우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우주 인터넷 같은 것들도 전쟁을 위해서 지금 사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이런 전 세계의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좀 더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전히 기술과 그 기술을 운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답변을 주신 우리 김성근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원 총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류 역사상 기술 발전을 인간이 이거를 막거나 이걸 그 천천히 가도록 한 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술 발전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는 양극화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증거가 나오면서 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기술 발전에 관해서 사회적인 정책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기술 발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AI가 되든 뭐가 되든 사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서 기술 발전을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단 그 기술 발전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전부 다 기술 발전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교육을 받고 하는 사회 정책을 펴야 되고 세 번째는 어차피 기술 발전이 되면은 그게 따라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낙오자가 생기기 때문에 소셜 세이프티넷을 만들어서 사회 보장을 강화해야지 된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아마 대학의 역할은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사회의 다양한 계층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게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아마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 많은 대학이 그런 걸 하고 있지만 뭐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뭐 수십만 명에게 아주 저렴하게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동기에서 시작된 것 같고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후 봉사단 클라이밋 코어도 보면은 그때 아프리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남미 쪽에 많은 국가들에서는 비행기표만 가지고 오라 그래도 그게 이제 되지가 않아서 결국 우리가 이제 장학금도 드리고 뭐 이렇게 그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그게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기술 발전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몸소 고려대학에서 실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조 강연부터 이렇게 들어보면 AI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는 어떤 그 불평등에 대한 걱정, 또 하나는 공동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이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 아까 우리 생길 수 있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들 중에 고용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 주신 게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애틀라스가 들어올 때 현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노조에서 대응을 한 거냐 하는 것에 예를 들어 주시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그런 우리가 아틀라스를 사용하는 것을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어려운 위험한 일들에 쓰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게 서로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성근 총장님부터 우리가 이런 아까 그런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어떤 것들이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일 텐데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교육에 있어서 어떤 순서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발제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공교롭게도 기술 발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그 휴먼 네이처를 망각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입학한 그 2026 학번들이 태어난 2007년도는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나온 해입니다. 따라서 원래 신입생부터는 휴대폰을 장착하고 태어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에도 그랬지만 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테이블에 모여서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테이블에 식사를 하다가도 서로 말로 대화를 안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사람으로 하여금 고립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갖다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있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갖다가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걸로 대체하지 않을까. 지금 한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걸 갖다 전쟁을 보는 시각이 어떤 게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인지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좀 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그걸 수용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걸 기술을 그냥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세상은 점점 더 게임화되고 우리 게임과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파국적인 대로 가는 결국 기술 자체가 선하지 악한 건 아니죠. 그걸 결정하는 건 인간의 몫이고 그 인간의 주체적인 그 위치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학 교육이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 교육의 본질은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더라도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학 교육은 이제 점점 더 체험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랙티브한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를 갖다가 머릿속에서만 상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매뉴얼 레이블을 통해서 체험하고 하는 가장 인간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강조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답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훈 총장. 예, 이미 70년 전에 그 당시 기술이 발전해서 원자탄을 만들어서 그때 히로시마 뭐 거기에 원자탄 터졌을 때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이 휴머니티를 서패스를 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게 기술은 급하게 발전을 하는데 사람의 지혜나 위즈덤을 걸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인류를 많이 죽이는데 활용을 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제일 걱정되는 것은 기술은 지금 그 제약이 없이 막 발전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대학이 그냥 학생들로 하여금 기술을 잘 쓰게 하는 것만 가르치면 아마 이게 그 전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기술을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 어떤 윤리적인 철학적인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기계나 기능보다는 인간이나 지혜가 좀 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지금은 너무 제가 볼 때는 기계나 기능이 너무 많이 앞서가고 인간의 지혜나 이 지성은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AI가 생겨서 지금 대학의 위기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 AI가 와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대학이 위기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AI에 상응하는 인간의 포텐셜을 키우는 데는 대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서 어쩌면 이게 다시 대학의 르네상스를 이끌어오는 그러한
어쩌면 시작되면 어쩌지 않을까. 그래서 좀 미래 사회에서는 그 대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AI로 인해서 더 위축되는 인간을 키우는 장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이 그런 역할이 맡게 될 나를 고대합니다. 아주 시적절한 순간에 고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 유홍림 총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AI 뭐 기술 개발자 아니면 사업자들이 뭐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노베이션 계속적인 그 진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건 뭐 다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레귤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노베이션과 레귤레이션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밸런스의 기준이든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게 사실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뭐 실제로 저희 대학의 AI 뭐 최첨단 연구하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진화해 갈지 기술이 어떻게 갈지를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에 이 관련해서 대학에서 어차피 기술이 개발도 되고 뭐 그거의 어떤 뭐 활용 방안 뭐 이런 것까지도 대학에서 사실은 왜냐하면 기업이나 구체적인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퍼블릭 굿의 관점에서 이걸 접근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데가 지금 남아 있는 데가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포럼이 중요한 게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기준을 설정하는 밸런싱이라고 해도 그게 어떤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대학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론장 포럼으로서의 대학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그런 이노베이션 레귤레이션의 그 밸런싱에 그거를 이제 잡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공동 가치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잘 교육하는 대학의 역할 또 잘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방향성을 잘 제시하는 대학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거기에는 아마 오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문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대학의 역할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만 해서 되려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글로벌 가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것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리드해 나가야 할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세 분 총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meaningful insights shared today. It was an honor to hear from the leaders of Korea's most prestigious institutions on how universities should adapt in today's ever-changing environments.